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6년을 맞아서 북한의 경제 전망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선은 작년에 북한 경제가 어땠는지 요거부터 짚어볼까요? 예, 2024년, 2025년 이 두 해 연도는 네. 북한에서 가장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예. 북한 경제가 2024년도에 약 4% 내외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2025년도도 역시 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런 경제 성장률은 뭐 한 8,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 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던 것은 2016년 네. 그때 3% 중반대를 달성한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북한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역시 러우 전쟁으로 인한 특수죠. 아. 예. 사실 북한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받고 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국하고도 경제 교류가 예년 같진 않아서 뭔가 활로를 모색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했는데요. 예. 그런데 뜻하지 않게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이것으로 인한 군사 협력 이것이 북한 경제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네. 최근 북한 경제 부분 중에서 가장 급성장한 부분은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광업 이 세 군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은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제조업에 속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업도 10% 좀 안 되는 숫자지만 네. 어마어마한 기록을 어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광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 들인 걸까요? 네. 사실 원래 북한의 광업은요. 네. 대부분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았고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채굴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값싼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요즘 중국 상황이 중국 내수를 더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상황을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하고의 경제 교류도 줄어들고 그나마 광업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광업이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성장했던 이유는 네. 본인들이 중화학공업 육성하는데 필요한 광물 자원 중에 일부를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여러 에너지원을 네. 자체적인 광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에서 성장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인해서 무기 등의 중화학 공업이 붐이 일었는데 그 제조업의 성장 10%의 경제 성장률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러려면 광업을 통해서 광물을 캐내야지 그렇죠.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협력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현재 네. 북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북한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이제는 예. 예. 일단 러시아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루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군수 산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협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관광업입니다.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수출을 러시아로부터 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아주 공고히 하고 있는 분야가 네. 아주 우연하게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2025년 7월 달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계적인 보안 업체 중에 하나인 젠 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네.
그 러시아 해킹 조직이 본인들의 병참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락을 걸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락을 걸어서 그쪽에선 자기들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 막아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가메레톤이라는 러시아 해킹 그룹이 그 서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차단했는데 며칠 뒤에 또 들여다봤더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라자누스가 그 서버에다가 본인들이 즐겨하는 해킹 방식의 프로그램을 또 삽입해 놓은 걸 우연히 확인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해커들은 네. 자신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서버를 별도로 둡니다. 그리고 이건 잘 공개를 안 하죠. 은신처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해킹 조직이나 누구하고도 쉐어를 잘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안보 기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해킹과 관련해서 사이버 뭐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휴를 맺은 것 같다. 해킹 조약 같은 수준의 뭔가 제휴를 맺은 것 같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서버를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런데 가메레돈이라는 그 러시아 해킹 그룹이 사용했던 서버에 예. 북한 라자누스가 똑같이 프로그램을 멀웨어라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제휴를 한 상황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수익원이 지금은 군수물자, 이 수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사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해킹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나요? 네, 전 세계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턴다든가 누군가의 전자지갑에 있는 것들을 또 가져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거는 양지로 그러니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수익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대한 자금이 어쨌든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또 더해지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사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도대체 어떻게 추정합니까? 이 질문을 참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1965년 이후 국가 경제 통계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KDI라든가 몇 군데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고요. 예. 해외에서는 우리가 추정한 그 수치를 받아다가 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거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추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뭐 대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에 위성 사진을 활용합니다. 밤에 위성 사진을 활용한다는 건 그 밤에 전기불, 네. 불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경제 활동이 2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활발하게 전개됐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활발하면은 밤에 전기불을 켜고 공장을 돌리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많이 꺼졌다면 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된 거고 그 비율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기불을 켜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네. 제조나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이 사이버 해킹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합작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내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제3세계 국가로 나가서 해야 그러네요. 나중에 추적이 와도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따져봤었을 때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통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높겠네. 이렇게 또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관광업입니다. 관광업. 예.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 관광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자리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화도 벌고 그래서 가장 육성해야 될 산업이 관광이다 이렇게 천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관광업도 지금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북한에서 대표적인 관광 산업으로
개발하기로 했던 곳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2014년도에 처음 계획을 공표하고 착공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2018년도 말부터 2024년도 초까지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경제 제재하고 해서 여기에 관광을 오기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했느냐? 2024년 6월 달에 김정은과 푸틴이 회담한 직후 예. 공사 재개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 그 러시아의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 내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 푸틴으로 하여금 러시아 국민들이 북한의 리조트라든가 관광단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고 김정은이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 신경 쓰겠다라고 화답을 한 게 바로 2024년 6월 달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다시 재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매해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 숫자가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러시아가 발표한 그렇죠. 통계겠죠. 예. 첫 해는 뭐 절대적인 숫자는 적어요. 첫 해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가 갔고요.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그리고 올해는 그 이상의 또 한 2배 가까이 또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의 원산 갈마 해양 관광 지구로 관광을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김정은은 추가적으로 관광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삼지연 개발이라고 해서 백두산 관광을 또 거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 사이버 테러, 관광업이 북한의 주요 수익원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것들 대부분 러시아와 관련됐고. 최근에 예.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 세 부문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도 어쨌든 중국의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표현이, 파트너 예, 국가. 좀 예. 관리해야 하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와 이렇게 친해진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이게 그렇게 탐탁하게 보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러우 전쟁 때문에 돈독해질 거라고 중국은 사실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러우 전쟁 전에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러우 전쟁 전에 중국이 내수 경제가 벌써 사실 그 전부터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한의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을 중국에 들여와서 네. 이 조교라고 부릅니다. 조선족 교포 이렇게 부르는데 조교들을 활용해서 중국의 건설 현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이게 물론 북한 인력이 워낙 싸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높긴 하나 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게 더 큰 고민이냐면 지금 가뜩이나 내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 또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에 있는 즉 중국 내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든 더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북한은 자꾸 자기들에게 중국이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들 조교 인력들을 데려가서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에 있는 농민공을 비롯해서 채용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더 크다고 생각한 우리나라 거죠. 내부 문제도 급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맞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그나마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딱 광원 말고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북한은 생각보다 광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광물 자원이 많았어? 생각되는 부분만큼 진짜 광업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2008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08년도에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추정한 건데요. 예. 6,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럼 남한의 광물 자원의 규모는 얼마냐? 이 남한의 광물 자원의 규모에 비해서 6,000조 원이 넘는 북한의 광물 자원의 규모가 24배가 더 큰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보다 네. 북한이 24배가 크다고요. 예, 그만큼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함경북도하고 자강도 이쪽에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가장 많은 무연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무연탄을 대부분 중국에 갖다 팔았고요. 이걸 러시아에는 안 갖다 판 이유가 러시아는 세계 3위의 무연탄 수출국이에요. 어찌 보면 네.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무연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경쟁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하고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광석인데요. 예. 이 철광석, 북한의 철광석은 놀랍게도 노천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광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노천 채굴이라고 하면 그냥 밖에서 맞습니다. 땅 속으로 깊이 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깊이 시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예, 땅에.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이제 장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나름대로 이것도 중국의 도움으로 캐고 있어요. 히토류에 재처리 공장을 만든 게 1990년대부터 만들었는데 예. 이때 처음에는 본인들의 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엔 어떻게 이걸 유지 발전하게 됐냐 하면 전력 공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했는데 중국이 지원을 해서 히토류를 채굴해서 이것도 중국에 거의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거 말고도 아연, 텅스텐, 구리,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주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예.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이전보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그 러시아에 비해서는 좀 교류가 줄어든 상황, 경제적 네. 교류가. 그나마 이제 광업 쪽에서만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거 전망해 보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네. 큰 틀에서는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러우 전쟁이 종식됐을 경우 본인들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던 러시아와의 교육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북한의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네. 9차 당대회와 새 경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2026년부터 다시 5년 동안 추진하게 될 경제 계획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력갱생을 계속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적이고 선별적으로 개방 경제를 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개방 경제라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하고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게 무기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로 뭔가 개방적인 경제를 그런 국가들하고는 더 추진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북한에 관광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관광의 문호를 좀 열어주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북한은 사실 평양 일부 지역들만 사실 실질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 도시와 지역이지 다른 좀 평양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은 인프라가 정말 열악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평양에 주택 5만 호 건설하자. 이게 이제 이번 새로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건데 예. 이것도 참 재밌어요. 평양도 우리 서울과 똑같이 네. 주택난이 심해요. 평양으로 다 몰려오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뭔가 큰 성과를 내서 당에서 인정받을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평양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목표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의.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를 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로비를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평양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더 받아줄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까 더 받아주려고 해도 그걸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5만 호 건설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그런 사람도 더 받을 뿐만 아니라 재밌는 표현이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평양에 5만 호 주택을 더 건설해서 세계 최초로 수도의 주택난을 해결한 국가가 돼보자. 이게 비전이자 슬로건입니다. 아, 그다음에 지방입니다. 수도권만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했느냐? 지방 공장을 더 대거 건립하고 개보수하겠다. 예. 왜냐하면 공장이 있는 곳에 뭔가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윤택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공장들을 건립해서 그쪽 지방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양의 5만 호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국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면은 뭐 될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물론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문제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공장을 건립하는 것까지도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장을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공장을 돌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리려면은 원자재가 필요할 거고, 근데 원자재 난이라는 거는 북한의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전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북한의 전기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보도되던 내용이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방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새 경제 계획이라는 것이 하는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광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온전히 채굴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력과 시설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북한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북한에게까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채굴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그걸 살 생각은 있다.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재건 이거는 사실 크게 기대할 거는 아닌 성과 지표로 보이는데 네. 모르죠. 러시아가 또 여기에서 어떤 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북한이 이번에 새로 잡았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곡물 생산 계획입니다. 곡물을 대거 뭐랄까요? 추가적인 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곡물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북한은 한 500만 톤 정도의 곡물이 있어야 자급자족이 된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 2, 3년 동안 500만 톤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의 그 곡물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곡물이라는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인데요. 결국 우리가 농산물 같은 필수재는 하루 3끼 먹는 그 기본적인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십만 톤만 부족해도 누군가는 그러면 한 끼를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생산량이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웃돈 주고라도 사가야 되니까요. 꼭 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몇십만 톤 모자랐던 것이 굉장히 쌀 가격을 비롯해서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500만 톤 정도의 식량 생산이 필요한데 2024년도에는 478만 톤 정도 생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2023년도에는 482만 톤이 생산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기초 곡물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작지 확충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생산량 추가적인 확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려는 게 이번에 새로 작성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5개년 경제 계획 내용도 그렇고 지금 2023년과 2024년이라고 하셨죠? 경제 네. 성장률이 막 3% 중반 4%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게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느낄 만한 그 이익으로 이어질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민생은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이 자꾸 중국이래네요. 북한이 옷을 입으셔서 북한이 내수와 수출이 그 돈이 들어가는 경로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경로요. 예. 네. 수출을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네. 이건 국가가 철저히 통제를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뇌부에게 먼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뇌부가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자금의 용처는 결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러시아에게 인력을 보내주고 네. 군수 장비를 수출해서 받은 돈은 국가가 수령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 광업 수출을 해서 뭔가 받은 돈도 이건 일단 국가가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3% 4%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그 돈은 일단 국가가 전부 다 수령해 가져간 거예요. 예. 그리고 사이버 해킹도 그런 특혜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지정한 사람들이 해서 그걸 또 국가에다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나름대로 외화가 부족했던 것을 벌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민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아까 곡물 생산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쌀 가격이 2년 만에 4배가 오릅니다. 예. 북한도 화폐 단위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원을 써요. 그래서 2023년도에 쌀 가격이 1kg당 5,000원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는 1kg당 19,000원까지 폭등합니다. 오. 2년 만에 거의 4배가 오른 셈이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예요. 북한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자신이 없었다 보니까 네. 공장에 모여서 일한다든가 집단 노동을 할 수 있는 현장은 막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일을 안 했으니까 월급을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부가 북한에서는 이걸 돈표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로 따지면 소비 쿠폰이요. 돈표를 나눠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월급 못 받은 사람이 밥을 사서 먹을 뭔가 쿠폰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나가지 말라고 한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돈표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북한도 방역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계속, 주고. 계속 길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일종의 통화량을 늘리는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 돈표가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 물가가 뛴 게 일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건을 우리 한국처럼 사고 팔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뭐 많은 북한 관련한 보도하는 전문 매체들이나 탈북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장마당에서 가장 거래할 때 상품으로 치는 거, 그러니까 높은 질 좋은 제품으로 치는 건 다 남한 거예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예. 전기장판을 하나 사려고 한다. 전기 방석이나. 네. 그러면 그 장마당 위에 이렇게 깔아놓고 파는 건 다 중국제나 또는 북한제나 이런 걸 깔아놓고 팔아요. 그러면 슬쩍 남쪽 거 없습니까? 그러면 주변을 쓱 살피고 밑에서 하나 쓱 꺼내가지고 있긴 있는데 가격이 우리 북한 거보다 몇 배 비싸다. 이건 최상품이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문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체제문란 이런 행위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 남한 게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단속을 훨씬 더 강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물건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존에 그래도 남한 거 사는 사람 남한 거 사고 북한 거 사는 건 북한 거 사고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밀수품들에 대해서 근절되다 보니 네. 이제 나머지 물건에 남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가 돼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율이 또 북한이 많이 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상승시켜 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생겨서 이것도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예. 북한은 경제 성장률은
최근 한 7, 8년 동안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걸로 올라왔으나 북한 자체의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유발, 그리고 식량 불안 문제가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민생 경제는 굉장히 처참해진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뇌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무기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들이 어쩌면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어차피 경제 제재, 즉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새로운 외연을 넓히는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찰나에 아예 확실한 핵무장을 마무리하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에게 핵을 인정받는 것이 네. 그리고 핵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개혁 개방을 그 후속으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핵을 인정받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후에 있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고 난 뒤에 경제 제재는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핵을 마무리를 하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북한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와의 이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뭔가 유엔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제재 상황을 연장하거나 할 때 네.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완벽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나중에 또 제재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다른 루트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우린 이거에 더 신경 쓰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즘 광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중국의 광물 자원 팔아서도 돈 많이 벌었을 거고 예. 또 러시아에 또 여러 가지 군비 물자 보내줘서 또 돈 많이 벌었을 예. 거고 또 러시아 측에서 또 인위적으로 북한의 관광객들 많이 보내줘서 그것도 돈 벌었을 텐데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는데 네. 그 돈이 민생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대규모로 투자되기보다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확실한 핵안보 거기에 다 투여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제조업 10% 성장도 거의 군사 무기에 그렇죠. 관련된. 그러면은 군사력 강화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온 그런 모양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그 경제 계획, 아까 말씀하신 새 경제 계획 내용, 5개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초음속 무기 개발, 예. 그다음에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류를 개발하는데 정확도도 개선하자. 네. 이렇게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제고하자라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지상 발사, 그리고 고체 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SLBM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새로 5개년 계획 내용에는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계획은 어쩌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획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김정은은 민생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의 병원도 건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농지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뭐 수해를 입어가지고 유실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던 것 자체가 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백그라운드, 배경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뭔가 국제사회로 나오고 싶은 니즈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지금은 제재가 완벽하게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핵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로 나가봤자 또 그게 되게 제한된 행보이거나 다시 또 제재를 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번에는 그냥 이참에 핵무장을 완결하자 이렇게 찍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경제 성장률 4% 성장으로 거둬들이는 정부의 이익들이 실제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좀 많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듣다 보니까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잠수함, 지상 발사, 고체 연료 ICBM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잠수함도 어쨌든 노후된 것일 테니까 네.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에 전체 다 투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기술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보여주기식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을 야심차게 낼 수 있었던 건 또 러시아 덕분이에요. 사실 중국은 지금 열거했던 군비 확충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렇게까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나중에 부담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핵 보유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맞습니다. 듯한 뉘앙스의 계속 네. 입장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본인들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었을 때 네. 훨씬 더 관리 감독하기가 쉬울 텐데 그런데 온전한 핵 보유국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마음껏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꼭 중국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기술 개발에 반대인데 지금 급한 건 러시아거든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는 방금 말씀 나눴던 그런 군비 확충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군비 확장하는데 지금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이 마친다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어쨌든 북한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러시아도 전쟁 중에 경제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값싼 원자재와 북한의 값싼 노동자들입니다. 예. 이미 중국에서 일하는 조교, 즉 북한 근로자 못지않게 러시아 근로자 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향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러시아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형태로 네. 저 북한 근로자를 대거 러시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까지 생각했었을 때 북한의 가치는 러시아에게 충분히 더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계속해서 군비 확충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좀 교류 같은 것들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으로서는 우리와의 경제 교류를 맺은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거는 확인은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말씀하신 2018년 이후로 굉장히 뭐 적대적으로 변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와의 경제 교류를 다시 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열어보려고 이번에 중국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었을 때 네. 요청한 게 있었죠. 바로 철도 연결입니다. 저는 철도가 연결된 국가들 간의 교류 협력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잘해도 진짜 야 100보 앞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세요. 아니 베이징까지 북경까지 비행기로 가면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누가 철도를 타고 갑니까? 이런 소리 하시는데요. 물류의 양이 차이가 나겠죠. 양도 차이가 납니다만 시간도 사실 철도와 비행기가 비슷합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비행기로 우리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들을 따져야죠. 예. 우리 인천공항 갔다고 또 베이징도 물론 시내에 있는 공항도 있습니다만 다시 시내에서 다시 공항 시내에 있는 공항에서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지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 다 합쳤을 때는 서울과 베이징을 고속철도로 갔을 때 5시간 반에서 5시간 40분 잡거든요. 네.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역에서 그냥 바로 베이징 한복판, 베이징역으로 가는 것이 시간도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철도 물동량이 화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지금 서울과 북경 간의 그 사람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우리로서는 철도 연결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서요. 북한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이 네. 뭘 요청했었냐면 지금 북한과 우리가 철도를 연결한다고 했었을 때 네. 후보군이 있어요. 뭐냐면 경의선하고 네. TCR 요걸 연결하는 노선이 지금 이번에 갔다 와서 논의한 노선인데요. 네. 이거는 서울, 평양, 신의주, 단둥, 베이징 이렇게 가는 노선이고요. 네. 근데 또 다른 노선이 뭐가 있냐면 동해선하고 TSR이라는 걸 연결하는 건데 노선을 지나는 도시 이름을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이거는 부산, 나진, 핫산,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런 동해 쪽으로 쭉 동해 이어진 쪽입니다. 거군요. 예. 그런데 예전에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 회담 때 네. 철도 연결을 처음 논의했었을 때 그때 북한이 희망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동해 노선입니다. 북한도요, 사실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는데 한국과 할 것들이 꽤 있고, 그리고 그 노선을 먼저 개발하자라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해 왔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국 의존도인 것을 낮추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할 건 별로 없는데 한국을 끼고 하면 할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래 예전에는 동해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북한 내부의 목소리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중국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이러다가 북한이 우리 중국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이것도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니 네. 다시 북한이 우리 중국의 조금 의존적인 경제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철도라도 우리 중국과 놔지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논의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의선하고 TCL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런 나름대로 이 철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철도 이어서 평화의 상징으로 삼자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쪽 철도 라인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예. 이 동북아 전체 교류 협력의 어떤 뭐랄까요 메커니즘이 달라지게끔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전에 그 러시아와의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네. 긍정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제가 들었던 그 기사의 주요 내용들이 러시아의 철도는 철도의 그 양쪽 폭 있잖아요. 그게 광폭. 네. 우리보다 넓어 가지고 그 선로를 이렇게 조절하는 아니면은 그 바퀴의 축들을 이렇게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걸 우리가 거의 완성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맞습니다. 봤던 게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철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거는 러시아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그 철도가 놓이려면 북한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것인가? 네. 네. 철도라는 것은요, 뭐 통상적으로입니다. 예. 어떤 철도 종류가 뭐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만 한 150에서 200km마다 어떻게 보면 철도 정비 기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논의하는 건 평양 근처에서 무정차로 지나가겠다. 무정차로 지나간다는 건 쉽게 거기서 사람을 내리고 뭘 태우고 그건 안 하고 철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할 수 있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기지를 그쪽에 두면 어떻겠느냐를 이번에 좀 얘기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될 분위기가 되려면 그러면 그렇게 무정차로 지나갈 때 통행료 얼마나 줄 건데 우리 북한에게 아. 이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통행료를 북한에게도 상당히 섭섭치 않게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섭섭치 않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도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러시아에 뺏기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번에 한국과 이거 하자고 해볼까? 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게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만약에 철도가 놓여지면 이 철도는 베이징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부산에서 유럽까지 해상으로 뭔가 배송을 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려요. 예. 그런데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해서 바로 배송을 하면 14일에서 18일이거든요. 더 적게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이라는 이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봤었을 때 이 통행료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만 한다면 북한도 지금 그 개혁 개방에 대한 김정은의 뭐 일관된 목표, 그다음에 내수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네. 확실한 뭐 목표, 네.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물꼬가 잘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했던 뭐 그 내용을 보면, 담화의 내용을 보면 적대적 두 국가, 그래서 우리와는 이제 교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북한의 어쨌든 경제 성장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끝나면 또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요. 근데 북한은 어쨌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러면은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라는 게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대적 두 국가든 아니면 진짜 무슨 통일이든 그런 것들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나누시는 걸 거고요. 네. 경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북한. 네. 그리고 똑같은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손재주라든가 근면 성실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광산도 이미 가지고 있고, 자원. 그리고 자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금과 은도 많이 채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가까이서 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을 뭐랄까요? 갑자기 급전직하 바꿀 수 있는 좋은 터전, 값싼 인력과 값싼 원자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에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루트들, 네. 이런 것들을, 물론 이거는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북한에다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서울, 경기도 이쪽 지역에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력을 수급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땅이 없죠. 네, 빈 땅이 그렇죠. 북한에는 더 많을 거다. 그렇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을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네. 결론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